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엄중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나온 정치 공세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특히 문영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용호재하며 권성동 원내대표,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문 대행뿐 아니라요,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그리고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그런데 학연, 지연, 혈연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가정. 이게 늘 참이라고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 자유롭지가 않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편파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시도에 대해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밑작업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도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헌재에서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방송 직전에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수본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다는, 그리고 편성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선 법치를 지킨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옹호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외 야당에서는 최 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다라는 게 이유인데 납득되는 이유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아마 수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뿌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건 굉장히 거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많은 이 국민들께서도 이 검찰이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찌 보면 그동안 선후배 관계로 긴밀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 유지 자체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공소 유지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 사건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특검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악법이다, 뭐 위헌적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조항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조항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법안으로 성안을 해서 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또 거부권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25번, 재임 기간 중에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6번,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6번을 행사했고 이번이 7번째를 행사했기 때문에 총 38번의 거부권. 거부권 전문 대행도 아닐 텐데 저는 거부권 전문 대행이다라고 하는 역사 속의 악평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은요?
저희는 이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위헌적 요소, 여야 합의가 안 된 특검 이런 걸 다 떠나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 신문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외환죄밖에 없는데요. 외환죄는 이미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빠른 수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사건을 보면 가장 많은 수사 성과를 내고 있는 건 검찰입니다. 검찰이 밝혀낸 수사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재판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런 평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내란죄라는 거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 자체를 다루는 것이 재판부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계속해서 이 내란에 대한 동조, 옹호, 선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재판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좀 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좀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 이제 피고인이 됐죠.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서 효율성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속보도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검찰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정치인 체포조 운영 편성에 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네, 윤석열은 계속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면서 이것을 계속 축소하는 듯이 마치 계엄이 실패할 것을 계획했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계엄군이 여러 조를 짜서 편성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국회 진입을 막는 계엄군도 있었고 선관위에 침투해서 뭐 서버 정보를 빼려고 했던 계엄군도 있었고 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던 체포조가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의 실패를 예견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런 체포조 운영에 있어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란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국가기관들과 또 이것을 수사하려고 하는 국가기관들이 여러 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껄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자 오늘도 분석이 필요한 이슈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그리고 여기도라는 것은 구치소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볼까요? 먼저 이동학 의원님. 글쎄요. 저는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할 때까지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무능한 대통령실이 지금 범법자가 돼서 혐의자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아예 재판까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면회를 가가지고 저런 말을 들어서 국민들께 옮기는 게 지금 온당한 처사인가라는 것을 일단 되묻고 싶고요. 지금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지금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대대적 수사가 지금 필요한 대목인데요. 최상무 경제부총리한테 뭔가 쪽지를 누군가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부르면서 이것 좀 잘 확인해라. 근데 그게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주지 않고 제3자가 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면회 다닐 땐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을 때 과연 정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애국 애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대통령이 지금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저런 말을 누가 궁금해할까? 국민들은 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5년 동안 해외여행 갔다가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지난주에 이미 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모습들 다 영상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 맞추기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마저도 다 지켜봤어요. 마치 무슨 어디 오랫동안 떠나갔다가 지금 돌아오신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낸 메시지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헌법재판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정치 재판화 이미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고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다양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옥중 정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일반 접견이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당에서 지금 대통령 접견을 하겠다라는 당 차원의 방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 이런 접견이 앞으로 이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적 도의로 가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정치인이라는 입지에서 보면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접견을 하시는 거는 사실상 계엄의 옹호 형식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접견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과연 접견할까?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 도대체 왜 접견할까요? 저는 여기서 사실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냐면은 대선 경선 등을 앞두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당 일부 당원들의 그런 지지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통해 가지고 당내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후보가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요, 중도층에게 소구를 할 수 있을까요? 중도층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감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대선을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이 수권 정당이 되는 길을 포기하더라도 나만 후보가 되면 된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행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접견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다라고 보이고요. 이 중도층을 확장을 해야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들, 지금 오세훈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그리고 한동훈 후보까지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접견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로 보입니다. 예, 자, 접견 여부는 잘 봐야겠지만 일단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옥중 메시지를 보내는 것, 옥중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개인은 예. SNS를 통해서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개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SNS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보내주신 이런 영치금 같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촛불 집회, 응원봉 집회에 이제 커피차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메시지는 특정 극렬 지지층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결국에는 법원 같은 데 침입하고 기물 파손하고 그런 방화 시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제 구치소에 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한 당협위원장들, 의원들도 결국에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히려 불리한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윤석열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0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결국에 그런 에너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고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심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줄을 붙잡고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한가?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당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대통령 접견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그건 옳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앞서 이제 김성열 의원이 짚어주셨지만 당 내에서 대선 경선에 나가는 주자들이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한다, 당내 경선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지금 예단하고 움직이는 건 마치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처럼 단정지어서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자극시킬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서는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서 어쨌든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저희 당에서 함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운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가족보다 더 많이 그 후보를 위해서 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동정심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많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원내 당협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은 특정 정치적 이익보다는 어찌면 일륜적인 그런 일륜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헌재를 흔드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네, 사법 카르텔이다, 우리법 재판소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헌재가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자극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극함과 동시에 뭔가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불복하기 위한 어떤 밑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재판받는 본인과 재판부와의 어떤 관계가 면밀하게 좀 있을 때 그런 경우 재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적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말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저 문제 제기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요. 2023년도에 다른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적들을 당시에 여당에서 엄청나게 하자
본인 재판을 담당했던 1심 재판관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그때 무죄 받았거든요. 그래놓고 아주 객관적으로 하더라. 편견과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재판과 관련될 때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을 그렇게 실드를 치더니 이제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 진영과 또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입장을 해서 입장을 또 완전히 바꾼 겁니다. 네. 이렇게 코에 붙이고 귀에 붙여가지고 이 재판소의 어떤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집권을 하는 동안 권익위,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법원, 심지어 지금 헌법재판소까지도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1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우리 국가 이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지금 대단히 저는 문제라고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 법치와 민주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전 너무나 통탄할 노릇입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특정 재판관의 동생이 어떻다, 또 그 남편이 어떻다, 배우자는 누구인데 어떻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성향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이걸 뭐 참다 못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면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표한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개혁신당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 설에 다들 가족들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다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억측이죠, 억측.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재판관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재판관들이요, 지금 막 1년차 판사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존의 판사 생활 15년 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저기 모셔놓은 건데 그분들에게 뭐 당신들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하니 당신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심판을 공격하게 되면요, 경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서로 간에 다른 입장을 중재해 가면서 경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훌리건들이 나타나서 경기장에 난입해서 경기장을 깨부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서부지법 폭동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아야 될 정치권이 오히려 지금 그런 걸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렇게 가면요, 결국 사법적 판단마저, 최후의 심판마저 무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비이성적 맹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주술주의 국가, 그 다음에 이 재정 일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훌리건 폭동을 방치하게 되면요, 월드컵에도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서가지고 사법부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게 되면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립되게 될 거예요. 이런 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네요.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은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이고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다양한 것이 사실 민주주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성향이 어떻다라는 것까지 언급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자,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년 4개월 전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들어보고 한가선 김윤영 의원께 차려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레짐작하고 또 평가를 하고 단정을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선 의원님. 요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발언과 지금 발언이 다른 게 꽤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발언이 바뀐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가능하다 그러다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권성동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주는 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런 발언을 봤을 때 정말 좀 낯뜨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물론 판사가 AI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뭐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뭐 법 해석하는데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균형 있는 그런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헌법재판관도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대통령이, 그리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당연히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집단지성에 의해서 최대한 균형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이런 존재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함께 일궈온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로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윤석열이 뭐 자기는 전광판 안 보고 뛰는 운동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젠 아예 심판을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죠. 뭐 몸싸움을 하는데 격렬하게 할 때 뭐 좀 관대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엄격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개개인 선수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따르잖아요. 심판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결국에 이 경기 자체의 시스템을 무시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지금 스포츠 경기로 비유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 사회를 거부하고 이런 헌정 질서를, 만약에 판결을 이런 뭘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시도가 있다라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형사재판에서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출된 권력 중에서, 선출직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득표를 받아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심판함에 있어서 그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권력이, 임명된 재판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 나중에 추후에 심각한 뭐 불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데 뭐 원내대표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1심 공직선거법에서 1심 선거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그냥 논쟁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 지지층에게 마치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지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불복에 대해서 더 크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 세우고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흠결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절차적 정당성이라보다 공정성에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공정성이요? 그렇죠.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사실 법관들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걸 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밝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적으로 밝힐 수 있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을 때는 공정성에 시시비가 붙기 때문에 자제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문영배 재판관이나 나머지 재판관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막중한 지금 심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혹시 반론이나 저는 이런 고충 의견?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지금 헌법재판소 8분 중에 7분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씌우기 시작하면은 못 믿을 이유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주장을 왜 하냐? 불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럼 불복은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보수 재판관 9명으로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나라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임 기간에도 그랬지만 본인이 위헌적, 불법적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장 앞에 가서도 그 재판관들이 다 잘못됐다. 지금 완전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받기 어렵고 오히려 그 후과가 본인 스스로에게 더 크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부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가만히 그때도 돌이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 성향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보수적 성향분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번 재판관들 역시 헌법재판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희 지지층 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께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하는 것도 저는 공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정치적으로 원색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하고 막중한 심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소한 아주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관을 바꾸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당내에서는 기피 신청까지 해야 된다는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과거 사례도 그렇고 재판관에 대한 불신의 의미를 담은 정치적 주장은 탄핵 심판이 결론 나올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짚어나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상민 전 장관 입을 통해서 경찰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당일날이죠.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 와이프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우리 와이프가 알면 화낼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이상민 장관이 일단 법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는 빠져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유추해 보면 김건희 여사 모르게 한 유일한 행위가 계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상의했구나 혹은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비화폰을 통해서 어느 장관에게 어떻게 전화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정 상황을 김건희 여사와 논의를 했겠구나라는 것이 유추가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명수 전 이 기자와 이 녹취록이 나왔을 때도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내가 집권하면 저들은 가만두지 않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집권하면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발언에 의해서 또다시 뭔가 증명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오히려 거꾸로 저는 좀 서글픈 현실을 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와이프 눈치를 봤구나 이런 생각에 대단히 서글퍼졌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경찰 조사받을 땐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성현 의원님. 이제 이른바 잔인한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예. 거짓으로 점철된 이 마피아 게임의 엔딩 크레딧을 이제 맞을 차례가 온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라서 뭐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옹호하고 나왔었는데요. 막상 이제 경찰 조사를 들어가서는 이게 대통령이 사실상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왜냐면은 뭐 언제 방송이 잡혀 있다. 그러니 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모든 국무위원이 사실상 반대하기 위해서 뭐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국무위원인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 혼자서 진행한 것이고 책임이 그쪽에 있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상민 장관이 아무리 대통령하고 친하다 하더라도요. 이 내란죄라는 거는요. 감싸줄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조차도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도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무위원 회의 자체가 그렇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이상민 장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딱 2명을 제외하고요. 누구? 윤석열 씨하고 그다음에 김용현 씨. 이 두 사람입니다. 김용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주동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정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2명의 주모자가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수많은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요거는 뭐 재판부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상민 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른바 양심 선언의 형태로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뭐 일단 저는 이상민 장관의 입장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지금 예단하는 게 아니라 2월 11일 있을 헌법재판관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10일 날 나오기로 지금 되어 있나요? 11일로 알고 11일이요? 있습니다. 네, 2월 11일에 어떤 헌법재판관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어떤 증언을 하는지를 보면 이상민 장관의 지금 입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더 우선시적으로 했을 겁니다. 김용현 장관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밝혔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는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상민 장관의 뭐 심정 변화 아니면 뭐 입장의 변화를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발언이 부분적으로 발췌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맥락도 봐야 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22시 그러니까 밤 10시에 KBS 생방송 이미 확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다시 반대하면서 이미 확정돼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밤 10시에 KBS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늦춰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진술까지 했다는 것이거든요. 한가선 의원님. 네. 국무위원들은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은 생방송까지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읽혀요. 네, 윤석열은 그냥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국무위원들 더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좀 이런 말들을 무시하고 요식행위로 진행하려고 했냐를 추측해 보면 윤석열은 결국에 2시간짜리 내란이 아니고 지속적인 비상계엄의 어떤 성공을 염두에 두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비상계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국무회의를 제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네. 따질 주체도 사라지고 국회의원들은 이미 이제 어딘가에 수감되어 있겠죠. 지금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런 진술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크게 두 파로 갈려져 있죠. 한쪽은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쪽은 나머지 국무위원들 이렇게 해서 진술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양쪽 다 자기가 살 국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계엄법 제2조에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의 절차에 따른 심의가 없었다라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용현 측은 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고 우기는 것이고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결국에 내란으로 판결이 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서든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 한 발을 빼고자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위헌 내란 시도에 누가 얼마나 가담을 했느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재판 공방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 장소 같은 요건에 대해서 절차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가 없었다. 아직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대통령 측은 절차를 다 잘 지켰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충돌되는 그런 지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역시도 헌재 심리나 향후 재판을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목 대행의 이번 진술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반대하는 입장 때문에 민주당에서조차도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든 헌법재판의 심리에 대해서 증인신문에서 지난번까지는 윤석열 총장에 유리한 증인, 김용현 증인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어질 증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과 다소 다른 상반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그 증인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그리고 그 증언이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분 오랜만에 뵈서 반갑지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